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세 번째 옥중 조사를 이 시각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 전 대통령 오늘이 세 번째 조사입니다. 2차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는데 부인했었고 오늘도 여전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 전에 첫 번째 피의자 신문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된 후에 구치소를 방문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조사가 이어졌고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구속 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뭔가 일부라도 자백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검찰도 그러한 쪽에서 처음에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여전히 모든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또한 그 혐의 사실을 지금 현재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이 조사가 자백을 유도하거나 뭔가 진술의 변경을 이제 유도하기보다는 네. 어차피 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자세한 그런 진술들이 나중에 모순되는 점을 찾아내고 또한 유죄의 증거로 쓰기 위한 그런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피의자 신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진술에 모순이 있는 건 아닌지 약간의 보강조사 성격이 있을 수 있겠군요. 1차 조사에서는 말이죠. 본인이 최순실에게 나는 속았다, 이용당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다면 약간 어떤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진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원래 재수의 딜레마라고 서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진술이 시작되는 거라면 예. 향후에 중요한 그 혐의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태도의 변화보다는 네. 아마도 최순실에게 이용당했지 나의 선이 나는 그 문화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한 것이지 네. 최순실은 그것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부정을 저질 줄은 몰랐다. 네. 따라서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최순실과 나는 공범이 아니다. 그리고 그 최순실의 범행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 네. 속았다는 걸 얘기하시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라고까지 예단해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법리적 대응일 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이 지금 이틀 간격으로 계속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찾아가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혐의 입증에 어떤 자신이 있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까지 거쳐서 구속됐습니다. 예. 또한 그렇게 되기까지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더욱 중요한 점은 이제 검찰에서 조사해서 유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결국 형사 재판을 통해서 확정 판결이 나와야 그제서야 유죄가 되는 것이고요. 예.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후에 기소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이제 일단 구속 기간은 19일까지로 1차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예. 이제 그 전에 기소를 하겠죠. 기소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과연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유죄로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예. 이러한 증거를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했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 완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자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검찰이 이제 하루 걸러 하루에 이런 강도 높은 조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더욱 더 강력한 조사를 해서라도 혹시라도 무죄 판결을 선고되지 않을 정도로 검찰이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검찰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형사 재판이 벌어지면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방어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결국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까지 했어요. 그러면 기소는 언제쯤 할 것으로 보이실까요? 네, 일단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게 19일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일정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즉 15일부터 16일까지가 후보자 등록 기간이고요. 예. 또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17일부터 바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후에 하루 이틀 사이입니다만 네. 그 후에 기소를 하게 된다면은 혹시라도 정치적인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 따라서 수사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한 후에 이러한
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기소할 것이다라고 네.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검찰이 어디까지 이제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기소하는 그런 시점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19일이 마지노선인 건 맞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그 좀 내부적으로 좀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교체설이 한때 나 돌았다가 오늘 지금 3차 조사 방문 조사해 보면 어쨌든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함께 하고는 있어요. 당분간은 뭐 교체설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현재 변호인단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그렇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신임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러게요. 만사 유통이라고 할 정도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볼 때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3전 3패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헌재에서 탄핵을 당했고 그리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막지 못했고 법원의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래서 그렇죠. 3전 3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뢰를 보내는 이유는 아마도 다른 변호인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리적인 조언을 해준다라 한다면 예. 아마도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을 평소에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고 서로 공천을 주고 선거 지원 유세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리적 조언을 하기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재판을 바라보고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재판과 향후에 있을 법리적 대응에까지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3전 3패의 초라한 그 성적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변호사는 종속적입니다. 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의뢰인이죠.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인으로 활동하게 할 것인가는 사실 전적으로 선택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의뢰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에게, 즉 본인에게 가장 도움되고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변호사가 바로 유영하 변호사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그 이유가 옳은지 아니면 틀린지 뭐 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결국은 그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러한 그 선택의 결과 또한 본인에게 주어집니다. 예. 변호사가 설령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유영하 변호사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 그러한 경우에 형사재판에서 피해는 의뢰인에게 가는 것이거든요. 예. 이러한 점까지 아마 두루두루 다 고려해서 네.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영하 변호사 체제를 쭉 밀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까 서 소장님 말씀하신 만사유통이라는 그 단어가 참 재밌게 들렸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읽고 있는 변호사임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을 이제 묵인 방조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 세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일단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제죠. 검찰에 소환돼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박영수 특검이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래도 이 법리 검토에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검찰도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네, 아마도 이르면 내일 정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늦어도 주중을 넘기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지배적인데요. 그 이유는 아마 직권남용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들이 발견된 것도 있지만 네. 그 무엇보다도 그 혐의 중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최순실에 대해서 묵인 방조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네. K스포츠 재단이 대한체육회가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의 일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라든가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사를 방해해서 결국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빨리 표면화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묵인하고 방조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지경에 탄핵을 당하고 파면돼서 구속되기 이르기까지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 마지막 워치도구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네. 국민적 공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에서는 사활을 걸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차, 2차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아마 추가 진술과 물증들을 통해서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특검의 역할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번 영장 청구에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을 두고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잠시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검찰 청사 포토라인에 섰는데 앞선 두 번과는 상당히 태도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이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심장 쪽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좀 그렇게 표정이 좀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동안보다 이번 검찰에서 좀 한 걸음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사할 때. 예. 특히나 세월호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혐의와 관련해서 네. 당시 광주지검에서 일했던 그런 그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병우 당시 그 청와대에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이제 압력을 받았다. 그 당시에 그런 자세한 진술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동안의 어떤 그 상황과 굉장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수십 명의 참고인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중에 또 상당수가 또 검사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불리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을 우병우 전 수석이 누구보다도 빨리 알았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을 직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애초에 그 특별검사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같이 이제 일을 했던 그런 그 동료 검사 또는 후배 검사들이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무고함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그런 그 서면 등을 제출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분위기로 흘러가다 보니 우병우 전 수석도 뭔가 불리한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표정 변화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어느 정도 인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제 어제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 굉장히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는데요. 박영수 특검이 직접 이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게 등판을 했다고 하죠. 법정에서 싸웠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세계 재판이라고 언론과 국민들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네. 그럴 것이 삼성하면 글로벌 그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세계적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 총수의 사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 거의 검찰 고위직을 지냈던 전관들을 총출동시켜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변호인단들이 꾸렸죠. 총출동했고요. 예. 그에 따라서 아마도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전경유착이라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야겠다는 의지도 사명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뇌물을 준 것을 밝히지 못한다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아마도 박영수 특검의 명운을 걸고 직접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직접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직접 출석해서 국민들과 언론으로 많은 집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박영수 특검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너무 열심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때문에. 특검이 어제 이제 재판에서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부회장에게 이러한 증거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 차례 좀 한번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단에 출연하거나 기타 최순실 씨 측에 건넸던 그런 그 승마 훈련 지원 자금들이 어떻게 그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아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의 관계를 잘 알았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뇌물을 공유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상반된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박상진 전 사장의 진술서는 특검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두 번째 독대 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이 박상진 당시 사장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첫 번째가 30분간 독대했는데 절반을 승마 관련된 이야기만 했다. 네. 그리고 삼성이 승마협회를 한화에 이어서 넘겨받은 다음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왜 이렇게 협회 운영을 못하느냐라고 네. 하는 질책이 있었고 네. 또 하나가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레이저빔 눈빛 네. 이게 질책하거나 이렇게 쏘아보는 눈빛의 의미를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박상진 사장에게 했고 네. 이러한 했다는 사실을 박상진 전 사장이 진술서로 남긴 것이거든요. 예.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하는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 후속되는 2차, 3차 그 이어지는 여러 주장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증거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이 이제 검찰 주장에는 눈에 보이는 그 진술서가 나오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고 예단과 추측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사자가 부인을 하면 과연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인 그 부정 청탁과 대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심지어는 본인이 지시해서 작성한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도 자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부인을 있는 하고 걸로서 있죠. 예. 아마 이재용 부회장도 일관되게 그 강요와 강압이었지 그 뇌물성 청탁이 없었다라고 그 부정한 대가성 청탁이 없었다라고 부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 그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려우나 전례가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서 포괄적 뇌물 혐의라고 아마도 삼성이 현안이라고 하는 경영 승계를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인수합병을 해야 되고 거기서 정부 측에 있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일정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네. 대통령 그것을 이행할 만한 권한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의 정황상의 증거만 있다면 네. 포괄적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구체적인 뇌물죄 입증이 어려우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하나만 좀 더 추가를 해서 보충을 예. 하면요. 이제 보통 뇌물죄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네. 보통 돈을 주었다는 사람은 나옵니다. 예. 그런데 받았다는 사람은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결국 돈이 오갔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서 일단 첫 번째 난관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도 지적했듯이 돈이 오간 사실은 이미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돈의 성격 그리고 또 돈을 주고 받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돈을 주었다고 즉 뇌물을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지금 재판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 또 돈을 받았다 즉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아서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 또 네. 그 당시에 이 돈이 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그런 그 이유로 건네졌는지 네. 여부에 대해서는 이 두 명의 이제 이야기가 특검의 주장과 다르더라도 네.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 물론 그 입증이 되는지 뇌물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네. 특검의 논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은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대선판도 좀 살펴보죠. 아무래도 이번 수사가 촉발이 돼서 결국은 대선 이렇게 우리가 앞당겨지게 됐는데요.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 현실화됐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강력히 주장하는 대로 현실화가 됐는데 이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이게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네거티브 공방도 가열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선거라는 게 내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허물어내는 게 승리의 요체인데 아마 네. 남의 것을 허물어내는 것의 핵심이 네거티브입니다. 네. 근데 이 네거티브의 특징은 견고한 지지층들은 견디는데 네. 지지층이 급속도로 모인 층은 그 충성도가 약하기 때문에 흩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네. 때문에 처음에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대세론을 흔들기 위해서 문모닝, 문이브닝이라 할 정도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해서 첫 폼을 열었는데 네. 이제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안철수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게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35%에서 40%에 강고하게 벌써 1년 가까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최근에 15%에서 20% 급상승했기 때문에 예. 충성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라던가 이런 신뢰성이 훼손될 만한 정보에 의해서 그 지지층들이 흩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네. 네거티브는 장기화될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 측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수만 없다. 내 집을 지키기엔 네거티브가 너무나 거세다라고 했을 때는 충성도가 약한 사람이 먼저 떠난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보수 표심이 대폭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보수의 몰락이죠.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과 파면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네. 보수층에 대한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후보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고 있고요. 그 보수들이 야권 진보의 선명성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그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안철수 후보에게 모였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네. 한 사람의 독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독주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같은 사건이기 예. 때문에 검증과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대통령을 뽑고 싶은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새로운 라이벌을 등장시켰다. 따라서 라이벌의 등장을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네거티브로 흔들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받아들이고, 네. 이제부터라도 정책 경쟁을 통해서 남을 흔들기보다 내 것을 더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갈 때만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않을까. 그것이 보수의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간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TK 지역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쪽 후보죠.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조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또 서영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